윤다혜 씨 맞으십니까?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당신이. 윤태준 회장의 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끌려가듯 회의실로 들어간 다혜 앞에 펼쳐진 서류 뭉치 가난한 계약직 여직원이 하루아침에 재벌 손녀가 되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서로의 삶이 멀리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곳에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윤다혜는 오늘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카드값 납부일 알림, 월세 이체 예정일 알림, 통신비 자동이체 안내까지 화면을 가득 채운 알림들을 보며 다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도 딱 맞아떨어지겠네. 중소기업 영업지원팀 계약직 사무보조 2년차.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지만 들어온 돈은 그날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다혜는 평소처럼 사무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선배들의 커피를 타고 회의 자료를 복사하고 택배를 정리하는 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계약직은 항상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다혜 씨, 이번에도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사정이 좀. 인사팀 과장의 말에 다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기회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다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동료들이 회식 이야기를 할 때도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계약직에게 회식은 의무도 권리도 아닌 애매한 존재였으니까요. 퇴근 후 다혜는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자 익숙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건네준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편지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웃고 있었고 그 옆으로 팔만 살짝 나온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 씨, 이 아이가 커서 당신을 찾게 되더라도 뒷부분은 찢어져 없었습니다. 다혜는 이 사진과 편지가 할머니가 남긴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고 할머니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다혜가 회사에 출근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다혜 씨, 인사팀에서 찾으시던데요? 네. 무슨 일로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으로 향했지만 정작 인사팀 과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게 혹시 집안에 유명하신 분 계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냥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다혜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회사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서너 명이 회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변호사들 아니야? 왜 우리 회사에? 남자들은 곧장 대표이사실로 들어갔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인사팀 과장이 다혜를 찾아왔습니다. 다혜 씨, 잠깐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시래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다혜 씨 맞으십니까? 저는 한별법률사무소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가 불편하실 수 있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윤수진 씨 맞으십니까? 다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리고 외할머님 성함이 이영자 씨 맞습니까? 대체 무슨...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다혜 씨, 당신은 윤태준 회장의 손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태준 회장님께서 최근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평생 찾지 못한 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이 계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외할머니 이영자 씨입니다. 그분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잠깐만요.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다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기?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인가요? 사기가 아닙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면 김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오래된 송금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익명의 계좌에서 엄마명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 다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십 년간 이어진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 통장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보내신 생활비였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이영자 씨와 헤어져야 했지만 회장님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다혜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어. 하지만 세상이 너무 가혹했지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DNA 검사를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십니다. 며칠 후 다혜는 대학병원 검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체열을 하는 동안 다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악몽일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다혜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다혜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동료들은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은 개인사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다혜도 동료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다혜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한별법률사무소는 고층 빌딩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다혜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안내된 다혜 앞에 검사 결과지가 놓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 윤다혜 씨,
당신은 윤태준 회장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서류를 보는 다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이제 회장님을 뵙겠습니까?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진실, 할머니가 남긴 흐릿한 편지의 의미.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다혜는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장만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원사들이 나무를 다듬고 경비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김 변호사의 안내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대리석 계단, 벽에 걸린 그림들. 다혜가 한 달 월급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된 다혜 앞에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윤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다혜니? 네. 회장은 다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를 닮았구나. 그리고 수진이도 할머니랑 엄마를 아세요? 평생 잊은 적이 없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응접실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 둘과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 한 명. 그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그 계약직 여자입니까? 장남 윤도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다혜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이 아이는 DNA 검사 결과 받습니다. 하지만 검사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차남 윤도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직이라면서요? 월급이 얼마나 돼요? 우리 집 정원사보다 적게 받겠네. 막내딸 윤지수는 다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데 처음 와봤죠? 신발 좀 보세요.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다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진실? 윤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진실은 간단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나타난 거죠. 얼마면 조용히 사라질 건가요? 윤태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라. 이 아이는 내 손녀가 맞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DNA 검사 하나 가지고. 윤도윤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검사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어디서 뭘 배워왔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다혜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조작이요? 제가 원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닌데요. 당신네들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말투 좀 봐라. 역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티가 나네. 윤지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서 계약직이나 하고 있었다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계약직이 뭐가 어때서요? 제 돈 벌어서 제 밥 먹고 사는데. 그래서 더 우습지. 우리 집안 혈통이면서 그 모양으로 살았다니. 윤도혁이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사는 집 연립주택 2층이지?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다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계열사야. 그 건물 언제든 팔 수 있어. 명도 소송 걸면 한 달 안에 쫓겨나는 거 알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지. 여기서 조용히 물러나. 그럼 적당한 합의금 줄게.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윤도혁 이사님, 그런 식의 발언은. 변호사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니까. 윤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혜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당신 회사, 내일이라도 당신을 잘라버릴 수 있어요. 제 회사는 당신들이랑 아무 상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윤태준 회장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라 다혜야, 미안하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보구나. 아버지. 세 남매가 동시에 항의했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다음에 다시 보자꾸나. 다혜는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세 남매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저런 모욕을 받아야 하지? 집에 도착한 다혜는 엄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다음 날 출근한 다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그 여자래. 재벌 손녀라면서? 근데 왜 여기서 계약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짜겠지. 돈 뜯어내려고. 다혜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창이 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윤태준 회장 숨겨진 손녀 등장, 계약직 여성 신분 논란. 기사에는 다혜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 회사에서의 근무 태도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했던 곳까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댓글창을 열자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돈 냄새 맡고 나타난 거네. 계약직 주제에 재벌 손녀라니 웃기네. DNA 검사도 요즘 조작 가능하다던데.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기사를 낸 걸까요? 어떻게 자신의 신상 정보가 이렇게 상세하게 유출된 걸까요? 인사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다혜 씨, 잠깐 회의실로 올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는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다혜 씨,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들 때문에 회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닌데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계약 기간이 다음 달로 만료되는 거 알죠?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에 휘말린 직원을 계속 두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다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회의실을 나온 다혜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다혜 씨? 저는 윤도혁입니다. 차남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로? 회사에서 잘렸다면서요? 제가 경고했었죠. 우리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회사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압력이라니요. 그냥 사실관계를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 회사 건물주가 우리 계열사 자회사거든요. 비겁하게. 비겁?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이라도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럼 합의금 10억 드리겠습니다. 당신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에요. 절대 안 받아요. 그럼 후회할 거예요. 당신이 사는 집, 다니는 병원, 자주 가는 카페까지. 우리가 못 건드릴 곳이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혜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재벌이구나. 회사에서 쫓겨난 다음 날 다혜는 집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다혜야, 기사 봤어. 괜찮아? 언니, 진짜 재벌 손녀 맞아? 왜 말 안 했어? 친구들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고 설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윤다혜 씨, 저희 취재 좀 받아주시죠. 재벌 손녀 맞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들이었습니다. 다혜는 숨을 죽이며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기자들이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휴대폰을 켜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윤다혜 씨, 급하게 연락드립니다. 인터넷에 이상한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다혜는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윤태준 손녀 주장 여성, 회사 물품 절도 의혹. 영상을 재생하자 다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사무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다혜가 사무실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내 가방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작된 영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퇴근 전 자신의 개인 물품을 챙기던 장면이었는데 앞뒤 맥락이 잘려나가고 이상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네. 도둑질하는 거 봐라. 재벌 손녀 맞으면 저럴 일 없지. 저런 애가 어떻게 재벌 집안 들어가려고 해? 회사에서 일 못해서 잘린 거 아니냐? 다혜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벌가 세 남매. 그들이 자신을 짓밟으려고 만든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혜는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명백한 조작이에요. 고소할 수 있죠? 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 원본 영상을 내놓지 않으면 조작 여부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럼 회사한테 요청하면 되잖아요. 회사는 이미 윤도윤 이사 측의 압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원본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재벌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윤다혜 씨, 진정하세요. 우리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윤다혜,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연체 기록 포착. 지인 증언 늘 돈 이야기만 했다. 과거 대학 시절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기록까지 파헤쳐졌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사람의 왜곡된 증언까지 실렸습니다. 다혜는 늘 돈 이야기만 했어요. 부자 만나서 인생 역전하고 싶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다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마치 그녀가 평생 재벌을 노리고 살았던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집주인에게서 온 통지서였습니다. 건물 매각 예정 통보 및 명도 요청. 다혜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 매각되었고 새 건물주가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였지만
타이밍이 너무 교묘했습니다. 다혜는 엄마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박비서라는 명함을 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다혜 씨 맞으십니까? 저는 윤태준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무슨 일로? 회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최근 일들에 대해서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는 공식 자녀분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깊이 상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짓 좀 막아달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 분 모두 회사 내에서 실권을 쥐고 계시고 회장님은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되셔서 다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살라고요? 박 비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제게만 맡기신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윤태준과 이영자의 사진,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회장님과 따님의 어머니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박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평생 보내신 송금 기록의 원본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요. 다혜는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박 비서가 떠난 후 다혜는 서류들을 펼쳐보았습니다. 할머니와 회장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집안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평생 너와 우리 아이를 잊지 않겠다. 편지를 읽는 다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죄책감과 버려진 사람들의 아픔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다혜는 우연히 켜놓은 텔레비전에서 윤지수를 보았습니다. 유명 토크쇼에 출연한 윤지수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 가족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최근 보도된 손녀분 건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저희도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께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윤지수는 눈가를 살짝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나왔어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어떤 의혹들이 있었나요? 그분이 과거에 금전 문제로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희는 진짜 가족을 찾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방송이 끝나고 인터넷은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윤지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역시 돈 노린 사기꾼이었네. 재벌들도 피해자다. 불쌍하네. 다혜는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기자회견 하고 싶어요. 윤다혜 씨,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저들이 거짓말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진정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증거는 있잖아요.
박 비서님이 주신 편지들, 송금 기록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는 그것마저 조작이라고 우길 겁니다.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조언은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전화를 끄는 다혜는 허탈했습니다. 기다리라고? 언제까지요?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말인가요? 다음 날 다혜는 예전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혜야, 미안해. 나 회사에서 압력 받았어. 무슨 압력? 인사팀에서 전화 왔었어. 너에 대해 안 좋게 말하면 인센티브 준다고. 나는 안 했어. 하지만 다른 애들 중에 몇 명이. 다혜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고마워. 말해줘서. 다혜야, 진짜 괜찮아? 기사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던데. 응.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는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완전 사기꾼 아니야? 맞아. 방송 보니까 윤지수 말이 맞는 것 같던데. 재벌들도 불쌍하네. 저런 사기꾼 때문에. 다혜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값을 치르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나를 알아본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혜는 골목길에서 누군가에게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윤다혜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윤도혁 이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다혜는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만 하자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혜를 근처 고급 호텔 커피숍으로 데려갔습니다. 구석 자리에는 윤도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싫은데요. 앉으라고 했어요. 남자들이 다혜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윤도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죠? 회사도 잘렸고 집도 나가야 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뭘 했는데요? 진실을 밝혔을 뿐인데 거짓말로 사람을 짓밟는 게 진실이에요? 윤도혁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CCTV는 거짓말 안 해요. 당신이 회사 물건 가방에 넣는 거 다들 봤잖아요. 그건 조작된. 조작? 증명할 수 있어요? 원본 영상?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다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태어난 게 잘못이지. 윤도혁의 말에 다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안에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아버지가 뭔 죄책감을 느끼든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고. 윤도혁은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20억. 마지막 제안이에요.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져요. 해외로 나가서 새 인생 살아요.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당할 거예요. 아니, 더 심해질 거예요. 윤도혁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다혜가 다니던 병원, 자주 가던 카페, 친구들의 직장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까지 건드릴 수 있어요. 친구들 직장에서도 잘릴 수 있고 가족들도. 아, 가족은 없구나. 다 죽었지. 다혜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비겁하게. 비겁?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재벌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주일 드릴게요. 1주일 안에 결정 못하면
당신 인생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다혜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엄마 사진을 보며 다혜는 고민했습니다. 20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으면 엄마와 할머니의 존재마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다혜 씨,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다혜는 조용한 카페에서 박비서를 만났습니다. 박비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공식 자녀분들과 당신도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를요? 네. 회장님께서는 유언을 남기기 전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십니다. 다혜는 망설였습니다. 가봤자 또 모욕만 당할 텐데요. 박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녹음하세요. 네. 세 분의 본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비서는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옷 안쪽에 숨기면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비서는 또 다른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가방에 넣어두세요. 영상까지 남겨야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다혜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다혜는 윤태준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옷 안쪽에는 녹음기가, 가방 안에는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택 응접실에는 이미 세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혜를 보는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왔네요. 끈질기기는 윤도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20억 제안 거절했다면서? 욕심이 대단하네. 윤도혁이 덧붙였습니다. 윤지수는 다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옷은 좀 제대로 입고 오지. 여기가 어디라고. 잠시 후 휠체어에 탄 윤태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 옆에는 주치의와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유 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유 원장 이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윤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확실히 해야죠.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느냐. 검사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저 여자 과거 전과도 있잖아요. 전과? 무슨 소리냐? 회사에서 물건 훔친 거 말입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다혜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조작? 증거 있어요? 원본 영상? 윤도혁이 비웃었습니다. 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증명할 건데? 회장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만. 다혜는 내 손녀가 맞다. 영자와 수진이의 피를 이은. 아버지. 세 남매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윤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들 이름을 우리 앞에서 거론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배신한 여자들이잖아요. 배신? 내가 먼저 버렸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집안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영자를 버렸어.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요?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윤지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여자고 그 여자가 낳은 자식도 죽었고 이제 와서 손녀라고 챙겨줄 이유가 뭐예요? 이유? 내 핏줄이니까. 핏줄? 윤도혁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평생 키운 우리는? 저런 애 하나 때문에 우리 몫을 빼앗기라고요? 너희 몫을 빼앗는 게 아니다. 다만 다혜에게도 정당한 몫을. 정당한 몫이요? 윤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이 여자 얼마 주면 사라질까요? 도윤아,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버지. 50억? 100억? 그 정도 주면 조용히 꺼지겠죠? 다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사랑? 윤지수가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웃기지 마. 당신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나 알아? 우리 엄마요? 병원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었다며? 그게 누구 책임인데? 윤도혁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보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아버지는 그것도 안 했잖아. 그럼 아버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윤도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한테 재산 나눠주시겠다고요? 그럼 우리 자식들은 어쩌라고요? 회사 주가는요? 우리 가문의 명예는요? 명예?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명예로운 거냐? 아버지야말로 혼외정사로 자식 낳아놓고 명예 운운하십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도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 여자 우리가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요.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협박을 넘어선 협박이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자식들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윤지수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우리를 키워놓고 이제 와서 딴 여자 손녀 챙기겠다고?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 영자와 수진이를 버린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요? 윤도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절대 안 돼요. 유언장에 저 여자 이름 넣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다 뒤집어 버릴 겁니다. 내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냐? 윤도윤이 다혜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엄마 우리한테 왔었어. 돈 달라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다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지. 거짓말. 거짓말? 내 엄마가 그 후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죽었잖아. 왜 그랬을까? 겁먹어서지. 회장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아, 정말 그런 짓을. 당연하죠.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다혜는 눈물을 참으며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가방 속 카메라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이. 가족회의가 끝나고 다혜는 비틀거리며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녹음. 다 됐어요. 다혜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꺼내 박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박 비서는 즉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윤도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 여자 우리가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내 엄마한테 2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 박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언론에 제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는 언론사들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박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다혜는 작은 사무실에서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성 기자는 녹음 파일과 영상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특종입니다. 기사로 쓸 수 있나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윤다혜 씨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그리고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무단 녹음, 녹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이건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기자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혜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윤태준 회장 자녀들의 충격 발언 녹취록 공개. 저 여자 없애버릴 수도 있다. 협박성 발언까지. 기사에는 녹음 파일의 전문과 함께 영상 캡처 화면까지 실렸습니다. 윤도윤, 윤도혁, 윤지수의 냉소적인 표정과 협박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헐, 이게 진짜야? 재벌들 진짜 무섭네.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윤다혜 불쌍하다. 완전 피해자잖아. 윤도윤 저거 완전 범죄 아니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혜를 사기꾼으로 몰던 사람들이 이제는 재벌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다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도윤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전화 너머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말인데요. 불법 녹음이야. 알아? 이거 범죄라고. 협박과 명예훼손도 범죄예요. 너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또 협박하시네요. 이 통화도 녹음되고 있는 거 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상대에게 제대로 맞선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윤도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보도된 녹음 파일은 맥락이 왜곡된 것입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윤도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윤다혜 씨가 진짜 가족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일부만 편집되어 공개된 겁니다. 그럼 협박성 발언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지 물리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윤다혜 씨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발언은요? 그건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녹음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도윤은 능숙하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런 변명이 통할 줄 아나? 녹음 파일 다 들어봤는데 편집 흔적 없던데. 재벌들은 뻔뻔하기까지 하네. 오후가 되자 윤지수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가 이렇게 공개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불법 녹음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는 윤다혜지 당신들이 아니야. 방송에서 거짓말한 거 사과부터 해라. 광고 다 취소되길. 실제로 윤지수가 모델로 있던 명품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계약 해지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명예훼손과 불법 녹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대응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오히려 협박, 명예훼손, 증거 조작 등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박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유 원장을 전면 수정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회사 지분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윤다혜 씨 이름으로 된 재단에 상속하는 내용입니다.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뜻입니다. 평생의 죄책감을 이렇게라도 풀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박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혜는 박 비서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세 남매가 와 있었습니다. 다혜를 본 윤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감히 여기까지 와? 회장님을 뵈러 왔어요. 너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야. 알아? 윤도혁이 다가오며 협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그만들 하십시오. 주치의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윤다혜 씨를 찾고 계십니다. 세 남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 겁니까? 윤도윤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의식은 명료하십니다. 다만 체력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입니다. 다혜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회장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다혜, 왔구나. 네, 할아버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엄마를, 내 할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내가 유 원장을 고쳤다. 너한테 재산을 남기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다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다. 내 엄마 이름으로. 수진이의 이름이 이 세상에 남도록. 그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너를 괴롭혔지.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제 그만 쉬세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다음 날 회장의 변호사가 유 원장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회장 보유회사 지분 60% 전문경영인단에 위탁. 개인 재산 3천억 원 중 2천억 원 윤수진 인생지원재단 설립. 공식 자녀 3인 각각 200억 원씩 상속. 나머지 재산 사회 환원. 발표가 나가자마자 재벌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도윤은 즉시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원에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윤다혜라는 인물의 사기와 협박에 의한 유언 변경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소송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가 상속 전쟁 본격화. 윤도윤 측 유언 무효 소송 제기. 하지만 다혜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회장의 주치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태준 회장, 유언 작성 당시 정신 상태 명료.
전문의 소견 의사결정 능력 충분. 또한 회장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영상 속 회장은 비록 몸은 약했지만 또렷한 정신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 윤태준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평생 저버린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싶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윤도윤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윤다혜는 불법 녹음과 협박으로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변경하신 시점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직후입니다. 이는 명백히 압박에 의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녹음은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오히려 윤도윤 씨 측에서 윤다혜 씨를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건 억측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CCTV 원본 영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윤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본 영상을 제출하면 조작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세 남매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윤도혁은 사립탐정들을 고용해 다혜의 과거를 더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 아르바이트했던 곳,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까지 찾아다니며 불리한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윤다혜,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 연체 기록, 고등학교 담임 평범한 학생이었다 증언. 하지만 이런 기사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다고 뭐가 문제야? 오히려 더 불쌍하네. 혼자 힘들게 살았구나. 재벌들은 사람 괴롭히는 데만 돈 쓰네. 윤지수는 방송에 다시 출연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 하지만 진행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녹음 파일 속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편집됐다고 하셨는데 원본을 공개하실 의향은? 그건 윤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론은 계속 다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시위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재벌 갑질 규탄한다. 윤다혜를 지지합니다. 재벌가 본사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박 비서에게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다혜 씨 조심하세요. 윤도혁 측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당신을 미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위장한 제거 계획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다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려고요? 재벌가에게는 수천억이 걸린 문제입니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박 비서는 다혜에게 안전가옥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경호원도 배치하겠습니다. 다혜는 급히 짐을 싸서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24시간 경호가 붙었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날까? 2주 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다혜가 다니던 회사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IT팀에 근무했었습니다. 윤도윤 이사 측에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CCTV 영상을 편집해달라고 했습니다. 윤다혜 씨가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보이도록.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저희 가족들 직장까지 알고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증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편집 전 원본 파일은 제가 따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증인이 제출한 USB에는
조작 전 원본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다혜는 단지 자신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윤도윤 측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이 증인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다혜의 엄마가 생전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통신사에서 복구한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윤도윤이 다혜 엄마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후회할 것. 당신 딸까지 망가뜨릴 수 있어. 날짜는 다혜 엄마가 병원 치료를 포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윤도윤 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번 윤다혜 씨에 대한 협박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윤도윤, 과거에도 협박 전과 다혜 모친 죽음에 영향 미친 정황 포착. 재벌가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광고주들이 줄줄이 이탈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거래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도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윤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다혜 씨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 이미 늦었어. 법의 심판을 받아라. 검찰은 윤도윤, 윤도혁, 윤지수 3명 모두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협박, 명예훼손, 증거 조작, 업무방해 등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태준 회장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혜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회장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혜야, 내가 와줘서 고맙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잃었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권력보다 양심이 먼저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회장은 다혜를 수진이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될까? 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다혜가 손을 잡아주자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윤태준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경찰 조사와 재판 때문에 제대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주관한 것은 다혜와 박비서였습니다. 영정사진 옆에는 젊은 시절 회장과 이영자의 사진도 함께 놓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할머니를 잊지 않으셨대요. 이제 만나셨을 거예요. 다혜는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 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태준 회장 유언, 유효 인정. 윤도윤, 징역 3년 실형. 윤도혁, 징역 2년 6개월 실형. 윤지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전형적인 갑질 범죄입니다. 윤도윤과 윤도혁은 법정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윤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혜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겼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박 비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늘에서 다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판결이 확정된 후 다혜는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와 박 비서가 함께 준비를 도왔습니다. 윤수진 인생지원재단의 목적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힘들게 사는 청년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요. 다혜는 엄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떠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뜻입니다. 그럼 의료 지원, 생활 지원, 법률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윤다혜, 2천억 원 재단 설립 엄마 이름으로 세상 돕겠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재벌가와 연결된 세력들이 여전히 방해 공작을 시도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임대하려던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갑자기요? 계약금까지 냈는데 계약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재벌가 계열사에서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재단 운영을 도와주기로 했던 사회복지사 몇 명도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안해요, 다혜 씨. 제가 다른 제안을 받았어요. 다른 제안이요? 재벌가 측 재단에서 2배 연봉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윤다혜 씨 재단에서 일하면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다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방해하는군요. 하지만 다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비서가 다른 건물을 알아봐 주었고 재판 과정을 지켜본 젊은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자원해서 재단에 합류했습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돈은 적게 받아도 괜찮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 달 후 재단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오래된 연립주택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이 달렸습니다. 윤수진 인생지원재단 마이너스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곳. 개소식 날 작은 공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혜를 응원했던 시민들, 기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혜는 소박한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계약직이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이 텅 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재벌 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짓밟는 분은 반드시 부끄러워집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처럼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떠나는 분들이 없도록요. 개소식이 끝나고 첫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잘렸어요. 부당해고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다혜는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재단 소속 변호사가 함께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공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재단의 목적입니다. 그날부터 재단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려는 사람, 혼자 사는 노인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혜는 직접 상담에 참여하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적지만 다혜는 봉투를 도로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공짜로 받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다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만 받을게요. 이 돈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드시는 데 쓰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엄마 이름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단이 문을 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단의 활동은 언론을 통해 계속 알려졌고 기부금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혜 씨, 오늘 익명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이요. 박 비서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라고요. 다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단에서는 매주 무료 급식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끼니를 거르는 청년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다혜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나눠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고맙네, 아가씨. 이런 따뜻한 밥이 얼마만인지. 어느 날 급식소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다혜가 일했던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다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남자는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다혜 씨, 정말 미안합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회사가 망했습니다. 재벌가 계열사에서 거래를 끊어버렸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했던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압력에 굴복한 게. 다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는 자격을 묻는 곳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다혜는 따뜻한 국과 밥을 떠서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밥 드세요.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재단을 찾았습니다. 윤지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지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다혜는 윤지수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윤지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늦은 걸 알아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윤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했던 짓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방송에서 거짓말하고 여론 조작하고. 왜 그랬어요?
다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당신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진 걸 빼앗길까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거였어요.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선 뭐든 해야 한다고. 윤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잃었어요. 광고도, 방송도, 친구들도. 아니, 애초에 진짜 친구는 없었나 봐요. 다들 제 돈과 명예 때문에 가까이 있던 거였죠. 다혜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윤지수는 물을 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들은 감옥에 있어요. 저는 집행유예라 밖에 있지만 세상이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신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했던 것처럼요. 맞아요. 저희가 받아야 할 대가예요. 윤지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전부예요. 많지 않지만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요? 네. 재판 비용하고 벌금 내고 나니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어서요. 다혜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재단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무보수로요. 다혜는 윤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요. 상관없어요. 뭐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윤지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윤지수는 재단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를 했고 점차 어르신들 식사 보조도 했습니다. 아가씨, 손이 귀한 것 같은데 이런 일 해도 되겠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윤지수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하게 봉사에 임했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윤지수와 다혜가 나란히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혜 씨, 네. 당신은 왜 저를 받아준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다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받았으니까요. 누구한테요? 할아버지한테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엄마를 버렸지만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저는 그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다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윤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에요. 윤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천천히 여기까지 왔어요. 그날 저녁 다혜는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십니까? 네, 다음 주 의료 지원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어요. 박 비서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당신은 돈과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선택했죠. 다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원했던 삶을 사는 거예요. 재단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공간으로 시작했던 재단은 이제 3곳의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재단에 출근했습니다. 재벌가의 성을 쓰지 않고 본명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혜 씨, 오늘 감사패 전달식이 있습니다. 박 비서가 말했습니다. 감사패요? 네. 시에서 재단의 공로를 인정해 상을 주신답니다. 오후에 열린 시상식에서 다혜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윤수진 인생지원재단은 지난 1년간
50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생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활동입니다. 시장의 치사를 들으며 다혜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재단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에서 부당해고 당했던 여성은 이제 정규직으로 복직되어 당당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려던 남성은 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은 재단의 급식소에서 따뜻한 밥과 함께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다혜는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엄마의 기일이었으니까요. 다혜는 재단 한쪽에 마련된 작은 추모 공간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1년이 지났어요. 엄마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다혜는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엄마가 지켜봐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윤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윤지수는 다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뵙네요. 윤지수는 엄마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제 오빠들이 고모를 괴롭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혜 언니를 괴롭혔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혜는 윤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수 씨, 이제 그만 자책해요. 당신도 충분히 벌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감옥에서 윤도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다혜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혜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 염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았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결정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깨달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허상이었다는 걸. 진짜 소중한 건 따뜻한 마음과 양심이었다는 걸. 너는 나보다 훨씬 부자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아버지께서 왜 너에게 재산을 남기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한다. 너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니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서. 다혜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변화의 시작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재단 1주년 기념 파티였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봉사자들이 모여 김밥과 떡볶이를 나눠 먹는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건배. 다들 종이컵에 든 음료를 들고 건배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우리한테는 진짜 가족 같아요. 저도 할머니가 가족 같아요. 계약직에서 복직된 여성도 말했습니다. 저는 다혜 씨를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걸 배웠어요. 병을 고친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혜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박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요? 돈과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당신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지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혜 씨, 저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주실 건가요? 다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진심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윤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다혜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파티가 끝나고 다혜는 혼자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엄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요. 돈도 많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진짜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다혜는 엄마가 묻힌 묘지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공동묘지의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다혜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혜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태준 회장 가족의 정식 족보였습니다. 그 안에 엄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수진 마이너스 윤태준의 딸. 엄마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기록에 남았어요. 다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기억하고 사랑했던 딸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 손녀였어요. 이제 떳떳해요. 다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저는 엄마가 못다한 인생 행복하게 살게요. 묘지를 나서는 다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나의 싸움은 끝났다. 재벌가 손녀로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엄마와 할머니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겼다. 돈이 아니라 진실로, 권력이 아니라 용기로.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엄마, 나 잘 살게요. 당신의 딸로 태어나서 자랑스러워요. 다혜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재단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혜는 그들을 기다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은 채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